여러분은 섬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에요. 저는 섬이라고 하면 낯설고 고독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버티며 우뚝 선 땅을 말이죠. 어느 날 문득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낯설고 고독한 저 미지의 땅을 밟고 싶은 감정이 솟구치기도 해요. 그것이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항상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섬이 저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세계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방식으로만 사는 것은 저란 사람에겐 어쩌면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세계란 저에겐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섬은 그러한 당위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낯설고 고독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셨을 테죠? 오늘은 이런 맥락으로 장 그르니의 섬의 한 챕터인 고양이 물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물루를 만나러 같이 섬으로 떠나보죠. 내가 얻게 된 어린 고양이는 그 묘지 안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물루는 겨우 생후 한 달이 될까 말까 했다. 물루는 이제 막 젖을 떼고 난 참이라 양탄자건 의자건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려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계단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달려들기 시작했지만 물루에겐 아직 너무 높았다. 물루에겐 곧 아침마다 층계를 올라가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새 계단을 한꺼번에 2개씩이나 뛰어올랐다. 어느 날 물루는 내 방 앞에 층계참에 이르러 자신 있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물루가 좋아하며 달려들어오겠지 하고 문을 열어줬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물루는 나를 보자마자 위험이 가득한 태도를 취하면서 확신에 찬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러곤 물루는 내가 도로 누운 침대 위로 올라와 함께 잠을 청했다. 이같이 자리에 누워서 나는 여러 시간, 여러 달, 여러 해를 물루와 함께 보냈다. 흔히 나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방 안에서 이리저리 거닐곤 한다. 이렇게 집 꼭대기에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면 나는 마치 꼭 무인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루는 줄곧 내 곁에 남아있었다. 내가 종이를 뭉쳐서 던지면 물루는 그걸 잡아서 먼데로 다시 던졌다. 얼마나 재미있는 시합이었던가? 물루는 조금 전까지 재미있게 열심히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만 깜빡 잊어버렸다. 그리곤 내가 읽고 있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면 발로 가로막고 장난을 걸었다.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여름철 아침마다 내가 즐겼던 독서에는 나를 이렇게 동반해준 그 고양이의 채취가 깃들었다. 우리가 키웠던 고양이들은 예외 없이 다 좋지 않게 끝났다. 이놈들은 나이가 들면서 대담해져서 이틀 밤이나 연거푸 외박을 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얼마나 많은 불안의 밤을 보냈던가. 마침내 어느 날 끝장이 났다. 어디를 가서 물어봐도 그들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종적을 감춘 고양이들은 떠난 뒤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잠시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물루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더니 끝내 몸뚱이에 총알이 박힌 꼴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걱정을 떨쳐내고자 이리저리 산책을 해봤지만 헛수고였다. 머릿속엔 온통 물루로 가득했다. 내가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물루는 몸이 회복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쪽 눈은 잃어버린 채였다. 눈알이 없어진 자리에는 오직 피가 엉긴 덩어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쪼그라들어 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여름이 끝날갈 무렵 결국 물루의 운명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나는 가족들과 이사를 해야 했고 목적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여러 곳에 기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물루를 맡길 만한 사람을 알아보았지만 전부 마땅치 않았다. 나는 고심 끝에 물루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아 동네에 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한 이 짐승을 그냥 버리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동네 안에 그를 미워하는 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나는 결국 물루를 희생시키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와 어머니는 수의사인 세르벨 씨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가 돈을 받고 고양이를 죽여준다고 했다. 도대체 인간은 무슨 특권을 가졌기에 짐승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세르벨 씨는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나는 세르벨 씨에게 물루가 있는 바구니를 건넸다. 그는 물루의 목 부분을 잡아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참 예쁜 고양이였네요. 그리고 우리는 물루를 강제로 자루 속에 집어넣었다. 세르벨 씨는 자루를 받아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원 한 구석에 물루를 묻어줬다. 물루는 자기가 좋아했던 정원에, 제 집으로 여기며 지냈던 정원에 묻혔다.
그러니 그는 행복할 것이다. 이제 그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화해한다. 모든 곳에서 영접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고양이 물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뭔가 공감이 가면서 한편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독자들은 저자가 대체 어떤 권리로 고양이를 안락사시켰는가 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장 그르니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익숙함과 낯설음, 이해와 몰이해, 완전함과 불완전함이라는 키워드가 섬이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안락사라는 행위를 두고 단지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며 저자를 비난했지만 정작 우리는 같은 인간이었던 저자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모리에를 그만두고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장 그르니에라는 낯선 섬을 여행해 보도록 해요. 우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인간과 고양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인간이란 바다라는 세계 위에 홀로 우뚝 선 섬과 같아요. 바다의 본질은 어떠한가요? 바다의 본질은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에요. 물이 흘러 들어왔다 흩어져 나가죠. 우리는 거기서 텅 비어 있음을 느껴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닿았던 물은 이미 똑같은 물이 아닐 거예요. 만약 그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이미지일 뿐인 거죠. 이처럼 물은 우리의 시간과 같고 바다는 우리의 세계와 같아요. 그 세계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연속성과 필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세계일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위에 그저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놓여있다는 표현은 꽤 정확해요. 바다 위에 우뚝 선 섬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바다에게 그 이유를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바다는 그저 침묵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바로 이러한 바다의 침묵에서 기인해요. 가장 맞닿아있고 가깝다고 느꼈던 것이 가장 먼 것이 돼버렸으니까요. 이러한 거리감 혹은 괴리감이 인간의 인생과 다름없어요. 한편으론 우리 자신의 모습, 즉 바다 위의 선 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우스꽝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땅히 그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섬은 왜 바다 위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 물음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느낌, 그 자체가 말이죠. 그럼 반대로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세계의 일부예요. 바다였다가 섬이었다가 육지가 되기도 해요. 이 부분을 장 그르니에가 쓴 섬의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죠. 나는 저 꽃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또 저 의자예요. 나는 그 폐허였고 그 바람, 그 열기였어요. 가장한 모습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나요? 당신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고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고양이는 이미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세계의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세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의 행동은 스스로 마땅하며 그들은 항상 행복해요. 그저 그런 고양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인 우리들 뿐이에요. 이 부분을 섬의 문장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물루는 행복하다. 세계가 저 혼자 끝없이 벌이는 싸움에 끼어들면서도 그는 제 행동의 동기가 되는 환상을 깨려들지 않는다. 놀이를 하되 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매 순간 그는 제 행동 속에 흠뻑 물도에 있다. 그의 행위는 몸놀림과 일치하고 몸놀림은 식욕과, 식욕은 그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양이가 다리를 반쯤 편다면 그것은 다리를 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다리를 꼭 반쯤만 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양이의 존재는 인간과 달리 철저한 필연성과 완전함으로 세계와 이어져 있어요. 만약 고양이가 자신이 고양이인 것에 만족해야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 테지만 인간이 자신이 인간인 것에 만족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틀린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과 고양이의 존재는 이처럼 다르니까요. 그럼 대략적인 설명은 마쳤으니 이젠 물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저자는 물루와 함께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고양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깨달음이란 일체의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기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을 알리는 노크소리처럼 물루의 죽음이 찾아와요. 일체의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던 당시의 저자에게도 그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요. 그러나 물루의 죽음은 내가 나의 역량을 과신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물루가 죽기 전, 그러니까 물루가 불구의 몸이 되어 눈이 멀고 단지 쪼그라들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됐을 때 저자의 내면에서도 많은 내적 갈등의 흔적이 보여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행동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죠. 그러나 한편 그 고양이가 이제는 불구의 몸이 되어 눈이 멀고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더군다나 제가 왜 얻어맞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암흑 속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며 지내야 할 것을 상상하니 그에게는 차라리 죽는 쪽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한 존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불행한 존재들에 대한 이른바 연민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그 존재들의 비참한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다. 독립적인 생활과 바깥 공기를 몹시 좋아했지만 몸이 불편할 때면 남의 눈에 제 모습을 보이기를 한사코 싫어했던 그인지라 여러 날 동안 부엌 구석의 상자 속에서만 처박힌 채 지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쪼그라들어 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결국 저자는 더 이상 고양이라 할 수 없는 그저 쪼그라들어버린 존재가 된 물루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해요. 저는 왠지 저자인 장 그르니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쪼그라들어 버린 존재가 됐을 때 저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온전해야 할 마땅한 존재가 이젠 인간처럼 스스로 온전치 못한 존재라고 의식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는 하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았으니 그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일부 독자들이 이 얘기를 두고 비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장그르니에 자신도 단지 불완전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일화는 저에게 장그르니에라는 낯선 섬을 정감이 가는 섬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아마 장그르니에 본인은 물루의 얘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나의 행동과 생각이 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낯선 것이 됐을 때 어딘가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곳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도시에선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의 일부를 혹은 비밀을 그저 도시의 저 높은 벽으로부터 꽁꽁 숨기는 것밖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나를 이해해줄 단 한 명의 사람보단 나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단 하나의 낯선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약 그 땅이 나를 받아준다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볼 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불현듯 느껴왔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만의 섬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떤가요? 아직 그럴 만한 섬이 없다고요?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괜찮아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발견하지 못함은 다른 말로 발견할 수 있음이에요. 그럼 카미의 서평이 이에 대한 마지막 위안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독자들이 이 책을 찾아올 때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 독자들 중 한 사람이고 싶다.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펼쳐본 후 겨우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해 내 방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나는 아무런 회연도 없이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펼쳐보게 되는 저 남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